각 회사에 어떤 직무들이 있고 그 직무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어떠한 필요의 역량, 그리고 채용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공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3월 초순 이 정도 되면 공고가 뜨기 시작할 텐데, 그런 쪽에 회사 선택, 직무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각 회사에 어떤 직무들이 있고 그 직무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어떠한 필요의 역량, 그리고 채용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뭐 보통 경영기획, 전략기획, 기획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단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리드하고 체크하는 이런 쪽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목표화와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중장기 경영계획 관리, 이 부분은 보통 뭐 3년 내지는 5년 이런 쪽에 그 경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비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거시 환경 분석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 목표, 전략,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을 매크로하게 수립하는 이런 쪽의 활동을 하는 게 중장기 경영계획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매년 연간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어코딩리 해서 그 어떤 목표, 전략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부별로 어떤 사업계획과 예산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그 특별히 관리해야 될 어떤 핵심 과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평가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KPI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핵심 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전략적 방향에 맞게끔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상시 그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요. 신입사원을 가끔씩 뽑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뽑으면 주로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은 기초자료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핸들링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신입사원을 뽑는다 했을 때 그냥 보통은 이 상경계, 경영이나 경제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전략 쪽의 과목을 많이 이수한 친구들 이런 부분들을 우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약업종이다 그러면 이 제약 관련된 전공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신규 사업 분야에서는 아까 그 마케팅에도 보듯이 신입사원들은 거의 잘 안 뽑고요. 대부분 경력사원들을 뽑아서 이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게 기획관리입니다. 다음은 인력관리입니다. 인력관리는 어떤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그렇게 쌓은 역량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회사의 어떤 직무관리, 직무가 계속 변하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 팔로우업 해가면서 그 직무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변화하는 직무를 어떻게 그룹핑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거냐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 관리합니다. 그래서
화랑 장세다 그러면 지금 영업 1팀, 영업 2팀이 있는데 영업 3팀, 영업 4팀으로 그 확장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쪽에서 영업 조직을 갖다가 확장하는 이런 쪽에 그 조직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A 사업, B 사업, C 사업이 있는데 C 사업이 침체기다 그랬을 때 이쪽은 줄인다 했을 때 그쪽에 전체적으로 팀의 수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줄이는 이런 쪽에 어떤 그 관리를 하는 것들이 조직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운영, 어떤 사업의 어떤 전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인력 적정 인력의 어떤 그런 쪽의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채용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채용하고 인력 개발. 보통 이제 HR 쪽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개로 양분이 됩니다. 하나는 HRM, 하나는 HRD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력 개발이 HRD고요. 나머지는 거의 HRM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HRD는 요거 한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양분되냐? HRM 쪽에서는 그 계절성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2번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1년 내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량적인 측면에서 가질 수는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 HRM의 어떤 그런 업무 내용이 많고요. 인력 개발은 뭐 하나지만 교육 훈련 들어가면 뭐 공통교육, 계층별 교육, 직무별 교육, 그다음에 뭐 이 핵심 인력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 개발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학습 조직 이런 것들도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많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그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HRM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HRM, HRD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전체적인 인력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인력 개발은 그런 쪽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기타 뭐 이동 관리, 승진 관리, 그다음에 인사 평가, 보상, 상벌, 노사 이런 쪽의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인력 관리입니다. 다음은 총무 관리인데요. 총무는 뭐 어떻게 보면 특성이 좀 없습니다. 특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온 친구가 총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냐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그 백화점에서 그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소장님이 저 주차 관리 잘한다고 너 총무 지원하면 딱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총무 지원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총무와 주차 관리 말고 다른 거 네가 총무에서 하는 일 3가지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차량 관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관리 좋다. 또 행사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또 행사 좋다.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 지원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총무는 어떤 자산 생산 설비 쪽 말고 공장 쪽의 설비 말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복지 지원, 그 다음에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품격을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부동산 관리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옥, 빌딩, 사무실, 공장, 뭐 이런 쪽에 이 토지 건물, 취득, 임차, 처분, 관리 업무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환경관리, 비품, 소모품, 문서, 보안, 통신, 출장, 차량 많죠. 그 다음에 행사, 의전, 비서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총무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렇게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뭐 자산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소방법, 여건법 이런 쪽에 법과 관련된 이런 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나 이런 걸 하려면 통신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 이런 쪽의 보안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은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는 이해관계자들, 주주나 CEO 등등등이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세 부담을 예측하고 기준을 준수해서 세액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재무회계고요. 재무회계는 어떤 시장의 요구라든지 제도,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재무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이런 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회사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종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서 어떤 기준으로 그 계정 과목을 분류하고 그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부서가 경영 활동을 통해서 수익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걸 갖다 전표를 발행하죠. 그러면은 회계팀에서 전 부서에서 발행하는 그 전표를 다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요. 그다음 그와 관련된 정빙 같은 거를 관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결산하죠. 뭐 일결산, 월결산, 분기결산, 연결산을 통해서 이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러한 이 일들을 하고요. 다음은 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안정된 경영과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운영하고 최적의 재무 구조를 추구한다.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 돈 남의 돈이 있죠. 그래서 내 돈 1 남의 돈 1이면 부채가 100%죠. 내 돈 1 남의 돈 2면 부채가 200%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남의 돈이 싸요. 내 돈보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평가를 했을 때 내 돈 얼마 들이고 남의 돈 얼마 들여서 얼마의 이익을 거뒀냐, 그걸 따졌을 때 보통 지금 뭐 시중에 금리가 남의 돈 은행에서 차입한다 그랬을 때 뭐 4%, 5%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내 돈은 보통 뭐 8%막 이렇게 10%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원래 내 돈이 기업에서는 내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재무 구조를 좀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가져가냐,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 투자,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지? 그 다음에 언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지? 이런 쪽에 전체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죠. 내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정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쪽에도 차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어떤 그 밸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쪽의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필요한 돈을 적기에 조달하느냐, 이런 쪽을 항상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추구하는 게 이 자금 조달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운용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관리.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돈을 벌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빚을 갚을 거냐, 아니면 우리 사업에 재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 다른 남의 사업, 제3의 어떤 투자처를 찾아서 거기에다 투자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투자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리스크, 환율, 이자율,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하죠. 그래서 환율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엔화나 달러화, 그래서 원화 저축, 달러화 저축, 엔화 저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가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랬을 때 대금이 달러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를 달러로 그 은행에다 킵해 놓을 거냐, 아니면 이걸 원화로 킵해 놓을 거냐. 앞으로 달러가 그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러면 달러로 가야죠. 근데 원화가 뭐 지금 1,000원인데 앞으로 1,200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화폐를 어느 걸로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자율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런 거 따졌을 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부채 이런 쪽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그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게 이제 재무 리스크 관리 부분이고요. 다음은 홍보 관리입니다. 그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를 위해서 메시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다. 이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홍보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별로 이제 홍보하죠. 온라인, 언론, 출판. 그래서 요즘은 뭐 이 SNS 이런 쪽에 그 파급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쪽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좀 삐걱거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SNS 한번 이렇게 확 바람이 불면은 엄청난 댓글 달리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TV, 신문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출판 홍보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갈수록 그 많이 이제 좀 이게 떨어지죠. 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관련 정보 모니터링. 그래서 뭐 우리 회사 관련해서 온오프 상에서 어떤 기사들이 떠돌아다니는지 항상 이렇게 체크해야 되죠. 그걸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쪽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 예상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위기로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중과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기자회견이죠. 타이밍,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대 그 목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뭐 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하고 어떤 이런 일이 병원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가 그 나중에 상당히 이 파장이 크게 또는 다른 방향으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케팅.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에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품 경쟁 우위 확보와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목표 수립,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전략 설계 실행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이런 쪽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마케팅이 하는 거는 시장 조사죠. 그래서 시장, 고객, 경쟁사, 그 다음에 관련 기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트렌드 이런 걸 갖다가 면밀하게 이제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그 역량, 경쟁 우위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어떤 시장으로 갈 거냐, 그걸 세분화하고 거기에 더 타겟 시장을 잡고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 마켓, 포지셔닝 이러한 쪽의 어떤 이 일련의 활동들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마케팅 4P 전략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품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TV, 냉장고, 에어컨 제품이 있고 이거에 대한 가격 전략을 고가로 할 거냐, 중가로 할 거냐, 저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유통을 대리점에서 팔 거냐, 직영점에서 팔 거냐, 백화점이냐, 할인점이냐, 다양하죠. 그런 쪽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팔 거냐, 이런 부분 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촉진 같은 경우에 쿠폰이냐, 포인터냐, 1+1이냐, 아니 디스카운트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는 이런 쪽의 전략을 짜는 게 마케팅 쪽입니다. 다음은 이제 영업입니다. 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상품의 가치를 전달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거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한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업 환경 분석, 수합 분석을 통해서 시장, 고객, 경쟁사, 자사의 강점 이런 거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영업 전략을 수립하죠. 마케팅 전략은 전사 차원의 전 사업부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좀 장기적이고 매크로한 측면에서 하는데
이 영업은 자기네 해당되는 영업입니다. 자기네 해당되는 영업이고 그런 쪽에서 이 자기네 해당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과제를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고객 상담. 예를 들면 B2B다.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10개다 그러면 10개 회사 계속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그 관계를 갖다 돈독히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제안 같은 걸 하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면은 이제 계약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하고 성과 관리하고 고객 불만 관리하고 이런 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B2B, B2C 이런 부분들 있죠. B2B는 그 기업 같은 이런 조직을 상대로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기술 영업이죠. 그런 부분이고 주로 이제 그 제안이나 입찰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수주하는 이런 쪽의 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B2C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거고요. 보험, 자동차,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 있죠. B2B는 회사의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B2C는 개인 영업사원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B2C는 보통 표준화되어 있죠. 상품들이.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많이 하는 거고 이 B2B는 한번 관계가 형성이 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많죠.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 영업인데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B2B 영업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SI죠. 이 IT 쪽, 이런 쪽에 이제 기술 분야,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문 기계,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영업사원이 가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반도체 회사에 팔 수가 없죠. 그런 쪽에는 이제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온 친구들이 가서 기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통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이런 쪽에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영업입니다. 영업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고객이 그 해외에 있는 이런 쪽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네가 만든 어떤 그 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일반 제조회사에서 이제 수출 영업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외부 상품을 소싱해서 수출입을 통해서 판매하고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무역회사 이런 쪽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보 수집, 판매 전략. 이제 판매 전략은 해외 시장별로 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판매 전략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동남아면 동남아, 중동이면 중동, 유럽이면 유럽, 남미면 남미 그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전략을 갖다가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돼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 기타 영업 활동, 해외 거래선 관리, 시장 기타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프로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하죠. 수출, 수입 프로세서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을 보면 주로 이제 국제무역론이라든지 국제계약이론, 수출입 프로세서, 통상정책, 무역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지식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킬 태도 측면에서는 글로벌 역량에서 어학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 협상 잘 해야 되죠. 바이어하고. 그 다음에 소통, 분석력, 꼼꼼함. 실제 해외 그 영업 바이어들하고 계약 체결하고 매달 1000벌의 옷을 어디에서 선적해가지고 어디에서 하역한다. 그래서 그 하역한 뒤에 거기에서 어디까지 물류까지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 했을 때 그거 해외 영업하는 사람이 다 챙겨야 됩니다. 다 챙겨야 되고요. 그거 하는데 많은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같은 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캐나다로 한 달에 1000벌의 유니폼을 갖다가 수출하게 돼 있어요. 매달 15일에. 근데 갑자기 여름에 비만이 와가지고 공장이 셧다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면 클레임 걸리는데. 그러면 막 다른 공장 빨리 찾아야죠. 저쪽에, 다른 쪽에. 찾아가지고 그 어떤 그런 쪽에 응급처치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은 자기네 고객만 하지만 이 영업 지원이나 관리는 전사 차원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전사 차원의 공통의 고객 관리
예, CRM이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핸들링하는 이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클레임, 그다음에 채권 채무 관리, 그다음에 거래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영업 지원 또는 영업 관리 쪽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뭐 필요 역량은 여기도 영업과 마찬가지로 딱히 그렇게 그 뭐 고도의 어떤 지식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회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 뭐 영업 관리 실무, 채권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거보다는 뭐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실적 분석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과 영업과 이런 쪽에 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뭐 꼼꼼함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채용상의 특징은 영업 지원도 비교적 그 채용 규모가 그래도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공이나 자격증을 또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인문계 쪽에 비상경계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의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가서 이런 쪽에 실적 분석 이런 거 착실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업 관리. 뭐 대표적으로 유통이다 그러면 영업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MD, 뒤에 영업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랜차이즈 점포 관리 이런 거는 보면 편의점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외식업 이런 쪽은 뭐죠?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종로구 A 지역 내가 담당자다. 그래서 내가 이 관리해야 될 그 편의점 점포가 10개다. 그러면 하루에 10개 점포 계속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이 가맹점주가 장사하는데 뭐 이렇게 도와줄 건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본사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파리바게뜨 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가맹점주와 상생을 추구하는 이런 거고, 특징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사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이익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쪽에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올리버영 이런 건 마찬가지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코너 매장 관리는 반대입니다. 백화점, 그다음에 할인점, 면세점 이런 데는 뭐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기 입점해 들어오죠. 그럼 그런 입점사를 관리하는 게 이쪽에서 영업 관리고요. 거의 뭐 브랜드별 매장 협력사 이런 쪽에 직원 관리하는 거 있고요. 뭐 이런 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유통 쪽,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슈퍼, 편의점 이런 쪽에서 MD 영업 관리를 많이 뽑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거를 또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많이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의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 관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높은 품질, 낮은 코스트, 정확한 딜리버리, 이게 적합한 자재 장비를 구매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얼마만큼 가지게 할 거냐의 쪽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뭐 연간 단위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건건히 구매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에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매 업체의 선정. 그거는 이제 평상시 구매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뭐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눠서 그거 적절하게 관리를 하죠. 그런 쪽에서 구매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구매 행위하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자재 나오면 신규 그 구매 업체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역량은 구매 원료에 대한 지식, 구매 자재 관리, 이런 해외 조달 관리 이런 부분이고요. 스킬 태도 측면에서는 해외 구매, 국내 구매는 괜찮은데 해외 구매는 어떻게 보면 수입이죠. 그런 쪽에서는 아까 해외 영업은 수출, 해외 구매는 수입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역량 필요하고요. 협상력, 소통, 문제 해결, 구매에서 가장 요구하는 거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네. 맨날 그 사고 터지거든요. 리베이트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격증은 구매자재 관리사라든지 유통관리사,
뭐 물류관리사 이런 것들이 필요되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구매 쪽에서는 많이 바이하는 그런 쪽의 자격증입니다. 채용상의 특징은 구매 채용 규모가 크지 않아요. 왜?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국내 구매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하지 않는 일반 구매, 일반 뭐 MRO 같은 거 있죠.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그런 쪽은 그냥 뭐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구매도 있어요. 식자재라든지 기계류, 화공품, IT 관련된 이런 쪽이라 그러면 이런 쪽은 또 전공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구매는 해외 영업 그 쪽하고 거의 가입 차이가 없는 이런 쪽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구매가 채용 규모가 좀 작아서 구매를 원하는 지원자들은 많은데 이것도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관리입니다. 사업의 목표와 연계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생산 자원을 관리하며 원자재 관리, 공정 관리, 원가 관리 등을 통해서 그 생산성을 향상하고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4M, 4M을 관리해서 품질, 비용 납기를 목표에서 달성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업에서 생산량이 나오죠. 자기네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해야 되는지가 나오면 생산 계획 파트에서 어느 공장에서 언제 얼마만큼을 생산할 거냐는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생산 과정에서 공정, 자재 들어오고 공정 설비 관리를 통해서 물건이 생산되면 그걸 이제 품질 쪽에서 체크하죠. 그래서 통과가 되면 재고 그 창고에 쌓아놨다가 영업에서 원하는 시점에 물류기지로 출하하는 이런 쪽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쪽에 그 관리가 있는데 이게 회사가 크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회사가 작으면 이게 통으로 생산 관리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업무의 영역이 좀 세밀화되느냐 통합되느냐 이런 쪽의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 품질을 제대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기획, 품질 관리, 품질 보정, 품질 개선 활동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이런 쪽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품질 관리를 합니다. 검사 같은 거 해야 되죠. 하고 품질 보정, ISO라든지 KS라든지 햇섭이라든지 GMP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그런 품질이 우리가 이 개런티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마커 이런 걸 붙이는 이런 쪽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상시 품질 개선 업무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필요한 역량은 품질 관리 기법, 제품 관련된 지식, 그다음에 통계 툴 사용법, 그다음에 스킬 태도는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고 자격증은 사실 생산 관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품질 관리 기술사라든지 품질 경영 기사, 식시그마 이런 쪽에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되고 보편적으로 이공계는 자격증이 많이 바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채용상의 특징은 품질 관리는 여기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채용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요.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 연구개발 쪽, 중간치는 품질 관리, 그 다음에는 생산 관리 이런 쪽이죠. 근데 품질 관리는 인원이 상당히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공은 생산 관리나 이런 쪽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식품 이런 쪽은 또 이게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과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 기존 상품 개선 이런 쪽의 그 역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기술 개발 이런 쪽이죠. 해서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사업화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아이디어 탐색 이런 부분들 보고 제품 개발 상품화하고 제품을 디벨롭한다. 이거 특히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식품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첨단 기술 분야 이런 쪽에서는
이 연구개발 이런 쪽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고요. 필요한 역량은 뭐 그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연구 방법론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스킬 태도 측면에서는 분석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창의력, 팀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석사 뭐 이상 이런 쪽을 많이 좀 선호하죠. 그런 부분들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회사의 그 주요 직무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역량, 그다음에 그 직무별로 채용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공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3월 초순 이 정도 되면 이제 공고가 뜨기 시작할 텐데 그런 쪽에 회사 선택, 직무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